한국 축구계에 또 하나의 별이 졌습니다. 2002년의 영웅 가운데 한 명이자 소속팀인 FC서울과 국가대표팀 모두에서 헌신적인 플레이로 폭넓은 사랑을 받아온 차두리 선수가 호주와의 아시안컵 결승전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36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정력적인 플레이로 팀의 결승 진출에 크게 기여한 차두리 선수는 2013년 AFC 챔피언스 리그와 지난해 FA컵에 이어 또 한 번의 메이저 대회 준우승을 기록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로봇을 연상시키는 인상적인 피지컬과 장단이 뚜렷한 플레이로 남다른 인기를 얻었던 차두리 선수는 그라운드 안팎에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멋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데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을 보여준 차두리 선수는 그를 기억하는 수많은 축구팬들의 뇌리에 빅 히어로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랜 팬으로서 두리 형님의 은퇴 이후의 삶 역시 응원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은퇴를 번복하고 소속팀으로 돌아와 1년만 더 뛰어주시길 FC서울의 시즌권자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두리 선수에게 이 영화 한 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럼 지금 곧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무비신의 영화방 제69방입니다. 저는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거 오프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항상 1년 동안 뭐 정해두던 오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약간은 좀 어색한 감이 있죠. 네.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리다가 네. 이거 무비신의 영화방은 어떻게 오프닝을 해야 될까? 네.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 잘 짜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다룰 영화는 무비신의 영화방의 제69방이고요. 빅히어로 6죠. 벌써 69번째 방송이네요. 그러니까. 네, 정말 많이 했죠. 정말 많이 했고 이번 달 벌써 저희가 4번째인가요? 1월에 4번째 방송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송은 2월에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월에 거의 한 달에 4번씩인데 네. 굉장히 저희가 압축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빅히어로 언제 보셨어요? 저는 빅히어로 지난주에 봤는데 사실 이 영화가 엄청 히트칠 줄 알았어요. 작년에 디즈니 영화가 겨울왕국이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거는 못해도 그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1위는 맞긴 맞아요. 예매율 네. 이런 걸로는 단연 1위입니다. 4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영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흥행보다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객 수에서 조금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관도 좀 작은 관을 배정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객 수에서는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런 영화관을 배급받으면서도 그 강남 1970 그 영화와 비슷하게 간다는 거는 나름 흥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걸 제가 개봉 전야 시사회를 가서 봤는데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전날. 네. 전날 시사회였는데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관에서는. 네, 일단 어린아이들이 없는 그 성인 대상 시사회였고 아무래도 이 영화가 참신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자분들은 걔 처음 등장할 때 주인공 걔 누굽니까? 그 하얀색. 베이맥스? 베이맥스 처음 등장할 때 엄청 환호 소리 지르고 Hi, I'm 베이맥스 이러잖아요. 그러진 않았지. 목소리 다 이렇게 해요. 그랬나요? 네. 제가 비주얼까지 같이 보다 보니까 네. 거부감이 들어서 딱 그래요. 네. 그러면 보고 오셨으니까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영화를 보면서 하고요. 네. 녹음한 전날 박스오피스 순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자 박스오피스입니다. 1위는 국제시장입니다. 아니 국제시장이 다시 1위를 차지했네요. 네, 이게 떨어지다가 다시 올랐더라고요. 야, 이거는 강남 1970 빅히어로 이런 애들이 잘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상영관이 안 빠졌어요. 아직도 상영관도 안 빠졌고요. 엊그저께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국제시장이요? 예, 여기에 나오는 이제 감독 그 다음에 배우들 함께 영화를 같이 관람을 했던 거죠. 아니 지금 그분이 그러실 때가 아닌데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독일에 그 당시 갔었던 광부들, 네. 그다음에 간호사들을 다 초청해갖고 영화관에서 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많은 기사에서 이제 소통을 시작하는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덕분에 하루반짝 다시 1위를 차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제시장이 지금 CGV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3개는 하더라고요. 9관 중에서. 네. 정말 3분의 1 정도는 꾸준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우동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어우동이라는 영화가 롯데시네마랑 그 CGV에서는 상영관을 단 하나도 잡지 못했다고요. 네, 그래서 메가박스만 간신히 잡고 있는데, 이 영화가 또 워킹걸이랑 그 전에 개운방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도 지금 피해자다. 우리도 CGV랑 롯데시네마가 어떻게 한 관도 안 줄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화 탓입니다. 그거는 그거를 굳이 옹호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관은 있어야지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뭐 메가박스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저는 영화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더라고요. 예. 지지를 못 받더라고요, 그 영화가. 예, 그렇죠. 네. 거기에 아무튼. 대해서 뭐 이렇게 안쓰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2위는 누군가요? 예, 2위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뤄드렸죠. 그 강남 1970입니다. 네, 원래 1위였는데 쭉 빠졌네요. 예, 1위였는데 이번에 하루치에서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박 대통령의 힘이 더 대단했던 것 같네요. 강남 1970도 손익분기점이 300만을 넘어야 돌파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넘을 것 130만입니다. 예, 뭐 네, 이 정도라면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넘죠. 네. 예, 충분히 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강남 1970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오늘 말씀드린 빅히어로고요. 네. 4위는 내 심장을 쏴라. 이 영화 막 개봉한 영화죠? 예, 막 개봉한 영화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제가 모 사이트에서 다른 축구 사이트예요. 축구 사이트에서 네네. 예, 뭐 글을 보다가 작작 좀 들어가요, 거기. 예, 내 심장을 쏴라 개봉하는 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네. 라고 쓴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눌렀거든요. 네. 1시간도 되기 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잘못된 건가 해갖고 제가 다른 걸 검색을 해봤어요. 네. 다른 걸 검색을 해봤는데 시사회에서 난리도 아니었대요. 아, 진짜요? 예. 중간에 나간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찍었길래? 예, 생각보다 굉장히 못 만든 영화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주연 배우가 이민기 씨가 있어요. 이민기 씨가 이걸 못 잡아요, 잘. 아니, 이민기 씨가 지금 최근 몇 번 연속 실패인지 압니까? 네. 이게 지금 이러면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또 여진구 씨까지도 네.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원작 소설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다라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야, 좀 궁금해지네, 이 정도면. 예, 궁금해집니다. 네. 어쨌든 5위는 이제 오늘의 연애고요. 오늘의 연애 손익분기점은 200만인데 지금 168만까지 얻었네요. 뭐 충분히 넘겠네요. 네. 6위는 이제 워터 디바이너입니다. 워터 디바이너 우리가 다음에 다루게 될 영화 아닙니까? 유력 후보작 중 하나죠. 네. 러셀 크로우 감독 데뷔작이라고 감독 하니까. 데뷔작이면서 이제 주연을 맡았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러셀 크로우 그 방한했을 때 특별 그 하루만 특별 상영했었는데 그때 가서 봤었는데 러셀 크로우 팬입니까? 방안까지 챙겨가서 봐요. 아니요, 방안을 일부러 찾아서 본 게 아니라 네. 그때 시간이 되게 비었었는데 영화관에서 이거를 딱 한 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CGV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CGV 스타와 함께 뭐 이래갖고 영화 끝나면은 감독, 배우 이렇게 나와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크린에서, 전국 스크린에서. 전국 스크린에서요? 예, 예. 그럼 다 쏘아주는 거야? 네, 다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 인사를 직접 보는 것 마냥 괜찮네. 네, 그런 느낌을 받게. 그 다음에 영화 이야기도 뭐 거의 1시간 반 동안 저번에 시사회 가면은 막 진행하잖아요. 네, 그런 네. 식으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화만 봤으면은 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어찌됐건 부가적인 게 있으니까 좀 더 색다르고 그 영화관에 나올 때 재밌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럼 한 4시간을 극장에 있는 거네요? 그 정도 있을 거예요. 네. 어찌됐건 워터 디바이너. 근데 러셀 크로우가 그 뗏목에 불 지를 때부터 한 비호감이라. 예, 노아요, 노아.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목소리 참 멋있더라고요. 네. 7위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3고요. 8위는 더 이퀄라이저입니다. 더 이퀄라이저 덴젤 워싱턴이 원톱으로 나왔는데 쉽지는 않네요. 이게 너무 늦게 개봉한 거래요. 우리나라에서 네. 너무 늦게 개봉한 거라서 진짜 볼 사람들은 토렌토로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흥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제 9위는 이제 빅 아이즈입니다. 이거는 팀 버튼 감독 영화죠? 네, 팀 버튼 감독 영화인데 이 영화 여주인공 에이미 아담스였나요? 네. 아무튼 이분이 이 영화로 이제 골든글러브 거기서 이제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근데 아카데미에서는 노미네이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위는 허삼관. 허삼관은 참 안타깝네요. 네. 결국 100만을 넘지 못하고 문을 닫을 것 같네요. 네. 하정우 씨가 이제 다작을 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네. 들어갔던 돈을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블록버스터에서 만나뵐 수 있겠네요. 예, 아주 좀 큰 영화에서 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찍고 있잖아요. 어떤 거요? 암살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네. 그 최동훈 감독님이 하시는 거. 거기에 나오나요? 예, 거기 나옵니다. 네. 빵빵하죠, 거기. 미리 준비를 해놨구나. 밑밥 깔아놓고 보험을 들어놨어. 예, 찍으셨던 하정우 감독님이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영화는 무비시네 영화방의 제69방 빅 히어로 6입니다. Alright, let me get this straight. A man in a kabuki mask attacked you with an army of miniature flying robots. Microbots? Baymax, tell him. Yes, officer. Microbots. Yeah, he was controlling them telepathically with a neurocranial transmitter. Come on! I am not fast. Yeah, no kidding!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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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So Mr. Kabuki was using ESP to attack you and Balloon Man. I know it sounds crazy. Kid, how about we call your parents and get them down here? What? Write your name and number down on this piece of paper and we can help. We've gotta catch that guy. But first, you're gonna need some upgrades. A lunatic in a mask just tried to kill us. How cool is that? I mean, it's scary, obviously, but how cool? What's wrong with you? Low battery. You home, sweetie? We jumped out a window. What was that? We jumped out a window. Harry baby. Harry baby. 천재공학도 테디가 개발한 힐링 로봇 베이맥스. 테디의 동생이자 로봇 전문가인 히로는 도시가 파괴될 위기에 처하자 베이맥스를 슈퍼히어로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라고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짧게 적어놨네요. 지금 끝난 겁니까, 지금? 네, 굉장히 짧게 적어놨어요. 밖에서 점점 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세 줄은 하더만. 야, 영화 소개에서 너무 성의 없게 해놨네. 나도 지금 읽으면서 깜짝 놀랐네. 여기 와서 처음 본 거예요, 지금? 그럼요, 이거는 처음 보죠. 영화 소개는 처음 보죠. 장현미라 감안해주겠습니다. 네, 엄청 성의 없이 해놨네. 지금 당황할 만하네요, 네, 진짜. 황당하네요. 예. 저도 읽으면서 지금 더보기를 누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더보기가 없어요. 야, 굉장히 짧게 하군요. 왓챠 그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디즈니에서 나왔죠? 디즈니 작품이고요. 마블이랑 합병이 됐었습니다. 네. 마블이랑 합병이 됐고 디즈니와 마블의 합작 첫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네, 이 영화가 처음 화제를 모은 거는 인터스텔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터스텔라가 처음 개봉했을 때 빅히어로가 인터스텔라를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았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바로 개봉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인터스텔라가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개봉을 했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때 개봉했거나 조금 방학 일찍 개봉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너무 김이 다 빠진 후에 개봉을 해서 흥행도 그렇게 잘 되고 있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방학 타겟으로 나온 그런 영화인데 네.
12월 중순 그 호빗 나올 때 그때 같이 개봉을 했어야 좀 더 흥행적으로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네. 그 디즈니와 이제 마블 그리고 픽사의 직원들도 약간은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잘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이런 캐릭터가 드림웍스에서 나왔으면은 뭐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베이맥스 캐릭터요? 네, 베이맥스요. 네. 근데 이게 디즈니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참신했던 거죠. 사실. 예. 어떤 점에서 참신했어요? 마블이랑 디즈니에서 나오는 영웅들은 굉장히 좀 멋있죠, 사실은. 네, 근사하고 네. 정말 위용 있고 약간 이런 캐릭터들이 주인공이고 네. 이런 캐릭터들이 그 영웅들인데 드림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들을 보면은 슈렉, 그 다음에 후프팬더. 그러니까 어딘가는 좀 모자라 보이는 그런 약간 허술해 보이는 캐릭터가 영웅이 되는 뭐 그런 애니메이션을 많이 찍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냥 고무 풍선이잖아요. 풍선. 네, 풍선 로봇. 이런 캐릭터는 사실은 드림웍스에 좀 더 가까운 캐릭터인데 이게 또 디즈니 이쪽에서 찍혔다니까 그게 또 저는 보는 내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입장인데 디즈니만 놓고 보면 사실 박 기사가 얘기한 게 상당 부분 맞다고 생각해요. 디즈니의 히어로들은 항상 근사했으니까요. 분명히 이 베이맥스도 어느 정도는 히어로의 역할을 소화하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마블과 결합이 돼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매우 전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블의 영웅들을 살펴보면은 어딘가 좀 모자라고 좀 괴팍하거나 성격이 안 좋거나 하는 히어로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디즈니의 영화들을 보면 디즈니에서는 히어로는 아니지만 항상 좀 재미있고 유쾌하고 유머를 던지는 조연들이 항상 있었어요. 인어공주의 가제부터 시작해서 미녀와 야수에서 그 촛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와서는 뭐 라이언킹 시리즈에서도 그렇고 뭐 조연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 겨울왕국의 그 올라프도 그렇고 그 술록도 그렇죠. 그런 영화들의 조연과 그 다음에 마블의 히어로를 결합시킨 형태의 캐릭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캐릭터가 사실은 90년대에 있었던 거예요. 원작이 있습니다. 네네. 네, 원작이 또 있었고 마블의 외전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런 걸로 약간 나왔더라고요. 이 1, 2, 3 해갖고 3부작으로. 그래서 그거 캐릭터를 다시 찾아가지고 디즈니랑 마블이 네. 이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일본 만화들이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네, 그랬죠.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원래 이거 배경이랑 캐릭터들 다 원래 일본인이에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일본풍이 많구만. 네, 이게 원래는 원작은 그냥 아예 그냥 일본 만화인데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좀 이제 일본 풍을 좀 싫어하는 네. 좀 중국이나 네.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을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감추려고 좀 많이 이게 노력을 뺀 거예요? 했답니다. 많이 뺀 거라고. 엄청나던데 일본풍이? 아니죠. 그래도 원작을 살리면서 최대한 뺀 거라고 해요. 아, 주인공 이름도 뭐 히로잖아요, 히로. 예, 히로 뭐 아사다 아르마다. 히로 아니, 아르마다예요. 예, 여기서는 아르마다인데 네. 원래는 뭐 아사단가 뭐 아무튼 그래요. 원래 그러고 테디도 테디가 아니라 일본 이름이 원래 있었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색상을 좀 그래도 걷어낸 예,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히로 자체가 미국 이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로봇 격투할 때 그 분위기 자체가 일본식 집이에요. 그 도시 배경 자체가 샌프란시스코잖아요. 예. 도쿄랑 샌프란시스코 합친 거죠. 결합시킨 그런 느낌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건물풍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일본풍이 많이 나서 나는 이게 뺀 건지 몰랐네. 그럼 완전히 일본이 배경이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일본이 아예 배경인 거죠. 그래서 원래 주인공들 이름부터 해서 전부 다 원래 일본. 그래서 약간 그렇죠. 그 만화를 오마주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남겨둔 거구나. 예, 이토 연구소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일본 영화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도 좋아합니다. 예, 뭐 그렇게 배경들 있잖아요. 네. 벚꽃 휘날리는 네. 벚꽃 이렇게 그 거리에 펴 있고 그런 걸 보니까 또 디즈니에서 저런 걸 찍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약간 정감도 가더라고요. 정감이가요? 예, 아시아인이 디즈니의 저렇게 주인공 뭐 그런 식으로. 좀 독특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되게 이국적인 정치가 있어서 이국적인 정치가 나와서 좀 좋게 봤습니다. 네, 크게 불편한 느낌은 없었어요. 예, 근데 뭐 이걸로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우길승천기 나온 것도 아닌데 고질라가 더 불편했어. 그래갖고 뭐 이게 일본풍이 너무 세서 네. 보기가 버거웠다. 뭐 이러신 분들 계신데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분들이 원피스는 1편부터 지금까지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예, 슬램덩크 다 봤고요. 이 영화는 그냥 배경이 일본인 느낌입니다.
저는 보는 내내 이게 일본 느낌, 그러니까 외색이라고 하죠. 외색이 좀 강하게 난다 이런 생각은 많이 했지만 이게 불편하다거나 약간 군국주의 느낌이 나야 불편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 네. 그냥 동양을 배경으로 한 디즈니 영화가 나왔구나. 그쵸.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비키오르 줄거리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주인공은 히로라는 천재 소년입니다. 주인공 히로가 힐링 로봇 베이맥스와 함께 형의 죽음과 관련한 의문을 풀어가는 액션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주인공은 불법 로봇 격투를 낙으로 살아가는 14살짜리 소년입니다. 형인 테디와 함께 어려서부터 이모의 품에서 자랐지만 형과는 달리 대학 입학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재학 중인 대학 연구소에서 켈러언 교수를 만나서 자극을 받죠. 그래서 형이 다니는 이 대학교에 입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학증을 따기 위해서 과학 전시회에 발명품을 출품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낸 자신의 발명품이 마이크 로봇. 압도적인 효율과 기능을 가진 마이크 로봇 때문에 히로는 대학교 입학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연구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형인 테디가 죽게 되고 히로는 끝도 없이 방황에 빠져듭니다. 이후에는 베이맥스를 만나서 형의 죽음을 파고들고 그러면서 형의 죽음의 배후, 흑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밝혀나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전형적인 애니메이션이고요. 어떻게 보면 스토리 자체도 크게 저희가 한 2줄로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2줄로? 예. 나는 7줄은 필요할 것 같은데. 7줄이 왜 필요합니까? 2줄 한번 해보세요. 형의 죽음을 파헤치는 동생. 간단하잖아요. 2줄도 안 되겠네요. 진짜 핵심만? 네, 그럼요. 네. 사실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이 영화를 보면은, 어디서 봤던 장면들, 네.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죠. 네, 크리셰라고 하는 그런 건데, 아이언맨도 볼 수 있었고요.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네. 그 다음에 드래곤 길들이기에서 나왔던 그렇죠. 장면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인크레더블.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인크레더블이랑 그 뭐였죠? 리얼스틸. 리얼 스틸을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클리셰를 잘한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게 봤으니까 네. 잘한 것 같고요. 클리셰뿐만 아니라 아예 의도하고 어떤 영화들을 오마주하거나 패러디를 한 그런 장면들도 많았어요. 저도 이 영화의 연관 영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배트맨, 매트릭스, 로봇 전투신 같은 장면에서는 말씀해준 리얼스틸, 그리고 닌자 터틀, 로보캅, 드래곤 길들이기, 아바타, 스파이더맨 이런 영화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먼저 배트맨 딱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스텔라도 볼 수 있었구나. 인터스텔라? 어디서요? 다른 그렇지, 시공간으로 그렇지. 빠지는 게 인터스텔라, 맞네. 저는 다이빙 벨도, 그 다음 겨울왕국, 인크레더블. 다이빙 벨은 얘가 안 봤겠지. 네, 이런 영화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배트맨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가 캐릭터 중에 한 명이 대저택을 갖고 있잖아요. 엄청난 부자고. 거기서 자기 집을 처음에 소개를 하는데 거기 집사가 있어요. 집사가 있고 나중에 가면 거기가 슈퍼히어로의 아지트죠. 그쵸, 아지트죠. 이 설정 자체가 전형적인 배트맨 이름이 뭐였죠? 브루스 웨인. 브루스 웨인과 알프레도의 그런 관계, 이런 걸 볼 수 있죠. 마지막에 추가샷 보셨어요? 네, 추가샷 봤습니다. 추가샷에 또 나오잖아요. 아버지랑 이제 포옹하고. 네, 이제 그걸 보면은 아버지가 히어로였죠. 히어로였죠. 변태 히어로죠. 참 재밌는 이야기가 또 펼쳐질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장면도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매트릭스요? 네, 매트릭스를 보시면 주인공인 네오가 그 컴퓨터 속에서 쿵푸를 연습하는 씬이 나옵니다. 예. 순식간에 쿵푸를 배우는데 이 영화에서 대놓고 이 장면을 오마주를 하죠. 주인공이 여기서는 가라테를 배웁니다. 네. 약간 일본풍의 영화이기 때문에 베이맥스가 가라테를 배우는 씬으로 그 장면이 오마주가 되죠. 그 다음에 히로와 베이맥스가 함께 비행을 하는 장면. 이 장면은 아바타나 드래곤 길들이기 네, 이런 그쵸. 영화의 비행 씬을 연상케 하죠. 그리고 오프닝에서 보였던 로봇 격투 씬은 말씀해주신 리얼스틸, 그리고 악당이 연구의 결과물을 가로채기 위해서 주인공의 가족에게 해를 입힌다. 이 설정은 닌자 터틀에서 나오는 그런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닌자 거북이 넷이 실험용으로 있었는데 기밀 같은 걸 빼돌리기 위해서 그 연구소에 불을 냈을 때 주인공의 딸이 거북이 4마리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설정이 이 영화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밖에 악당의 외양을 보시면 스파이더맨 2의 닥터 옥토푸스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닥터 옥토푸스가 다리 여러 개 해가지고 그 위로 쭉 올라가서 네네네.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텔레포트 홀씨는 인터스텔라나 그래비티 이런 영화들에서 서로 멀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그려지죠. 한 명이 희생하고 한 명을 구한다거나. 그 다음 그 워몰이라고 할까? 그런 장면 네, 비슷한 장면들이 그렇죠. 그렇고요. 비슷해요. 네. 이런 영화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나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었던 거는 아이언맨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수트가 있다 보니까 아이언맨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애니메이션 이렇게 삼국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픽사, 디즈니, 그 다음에 드림웍스. 이 팬층이 되게 고정적이더라고요. 네. 색깔이 너무 다르니까. 네, 그 드림웍스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그것만 봐요. 딴 건 안 보고 그것만 파고 여기 있는 거 까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빠심이 굉장히 센. 아, 그렇게까지 돼버렸습니까? 네, 굉장히 세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림웍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네. 합병이 됐잖아요, 다. 네. 색깔을 좀 원래는 픽사 매니아들이 되게 많았는데 픽사가 이제 합병이 되고 나서부터는 스토리적인 면이나 이런 게 약간 디즈니랑 비슷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토이스토리 만들 때가 그때 느낌이 아니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변질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고 픽사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림웍스를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도 많았고 뭐 신경도 안 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거는 드림웍스가 참 캐릭터 사업을 되게 좀 못하거든요. 더 다양해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사업을 굉장히 좀 못해요. 디즈니나 뭐 이런 데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커다란 픽사, 디즈니에 비해서 이제 드림웍스 매니아들이 더 똘똘 뭉쳐갖고 저 거대 기업을 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특별히 좀 선호하시는 그게 있어요? 저는 픽사를 좋아합니다. 픽사 영화들 옛날에 업도 그랬고 업이나 뭐 워리 뭐 이런 영화들을 상당히 좋게 봤기 때문에 픽사 영화들을 아직도 좋아하는 편이죠. 픽사가 굉장히 이제 네. 스토리 위주의 애니메이션들이고 이제 드림웍스는 약간 거칠은 거칠은 영웅들. 뭐 밖에서는 어디 좋아합니까? 저는 사실 드림웍스의 캐릭터들을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슈렉이나 뭐 이런 거? 예, 슈렉이나 콩구 팬더 그런 게 좀 좋았었는데 글쎄요.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 회사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한 개가 나오면 3개월마다 한 개씩 나오거든요. 네. 드래곤 길들이기 2 나오자마자 지금 이거 나온 거니까 3개월 있다가 네. 계속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좋은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볼 권리도 많아지고 저희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드림웍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색깔이 충분히 있으니까 네. 어디 합병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대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이 영화 박기사는 이 영화가 어땠나요?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저는 좋았어요. 저는 재밌었고 이게 사실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라고 포장될 수가 있는데 사실 어린이들은 크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캐릭터 자체에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초반에 악당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네, 하지만 어린이들은 그걸 기다려줄 수 있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린이들보다 이제 어른들의 힐링하기 좋은 네.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는 디즈니의 낭만성과 마블의 전형성이 좀 고민 없이 결합된 영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캐릭터나 영상 그리고 디테일 같은 부분에서는 관객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베이맥스의 캐릭터 정말 포근하고 귀엽지 않습니까? 힐링 캐릭터죠. 그러니까 치료 로봇이잖아요. 스스로도 힐링 로봇이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가 치료 로봇이죠. 그러니까 네. 의학 로봇이죠. 의학 로봇. 네. 그리고 이 영상 자체도 저는 상당히 감탄할 만한 영상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멋있어요. 네, 정말 진보한 애니메이션 기술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초반부에 그 샌프란시스코의 전경을 딱 보여주는데 되게 현실적이더라고요. 이게 진짠가? 실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현실적이어서 그 디즈니 이번에 제작에 관여했던 사람이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번에 색다른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을 거다라면서 새로운 기술이었다고 해요, 그런 게. 네. 그래서 일부러 저는 나중에 베이맥스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 네. 드래곤 길들이기처럼. 아, 네. 그 장면을 멋있죠.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보라고. 자기들의 기술을 봐라.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을 갖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이 영화를 되게 좋게 본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건 이게 기술이나 형식적인 그런 참신함만큼 내용의 참신함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내용의 참신함이 좀 따라주지 못했다. 영화가 영웅물적인 그런 마블의 특성과 가족주의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디즈니의 특성이 그대로 주제의식으로 이어지고 드라마 자체도 매우 전형적이거든요. 뭐랄까요? 그런 설정 자체가 그러니까 반복된 디즈니의 주제의식이죠. 뭐 백설공주, 밤비, 신데렐라, 라이온킹, 타잔, 겨울왕국 이런 유명한 디즈니 작품들에서 일관되게 이어왔던 그런 주제의식. 부모가 상실되고 가족이 상실되고 그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타고난 재능을 계속 발현시키면서 마침내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다. 이 이야기가 이번에도 전형적으로 이어집니다. 주인공인 히로가 부모를 잃고 이모에 의해 길러진 14살짜리 소년이잖아요. 근데 화재 사고를 통해서 형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끝없이 절망에 빠져들지만 형의 죽음에 무슨 모종의 음모가 얽혀있다 이걸 알게 되고 범인을 잡기 위해서 나서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원래 천부적인 천재적 재능을 이용해서 형이 발명한 로봇 베이맥스를 계속 진화시키고 이걸 이용해서 적에게 맞섭니다. 이 과정에서 선의를 가진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는 건 덤으로 주어지죠. 이런 것들이 디즈니의 다른 영화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일관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에서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계모의 괴롭힘으로 고난에 처했고 라이온킹에서는 심바가, 겨울왕국에서는 엘사가 부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왕국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런 애들이 타고난 선의나 품성, 용맹과 초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죠. 옛날에 디즈니랑 픽사가 함께 제작한 영화 중에 인크레더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 가족은 원래 타고난 선천적인 초능력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당으로 나왔던 캐릭터 기억하세요? 그 나중에 이제 엄청 과학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히어로가 되겠다면서 무시당했다고 막 열심히 진짜 노력파 히어로처럼 해가지고 나와요. 근데 결국은 주인공들, 그 천선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주인공들한테 패하고 죽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참 불편했어요. 디즈니 영화를 보면 항상 일관된 처음부터 능력을 갖고 있던 인물들이 결국은 역경을 딛고 승리하고 처음에 타고난 능력이 없던 애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는 이야기가 항상 펼쳐지거든요. 그게 드라마 속에서 다 설득력 있게 표현되긴 하지만 그런 주제의식이 이번에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이어지는 좀 전형적인 스타일이지 않나. 이 영화를 7단계의 서사 구성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반항적인 사춘기 천재소년이 재능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형이 재능을 일깨워주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무렵 형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네 번째, 형이 남긴 로봇과 만나고 우연한 계기로 사건의 이면을 발견합니다. 다섯 번째, 형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여섯 번째, 감춰진 사연이 드러나고 주인공과 악당이 충돌합니다. 일곱 번째, 대결전에서 승리하면서 형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고 복수를 중단합니다. 이거 뭐 조금만 바꾸면 라이온킹도 되고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똑같지 않나. 디즈니의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디즈니 스토리의 특징인 게 디즈니의 옛날부터 현재까지의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은 선과 악이 뚜렷합니다. 선과 악이 뚜렷하고 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딛는 그런 캐릭터들의 모습도 뛰어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제작사 자체의 색상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전 작품들을 많이 봐왔던 관객들 입장에서는 식상할 수도 있을 뭐 그런 스토리는 확실하죠, 사실. 네. 정말 뛰어난 인물이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하고 승리한다. 이게 빅히어로 6라는 제목대로 6명이 다 히어로였다면 다른 인물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다른 인물들은 철저히 조연이고 결국은 히로라는 아이의 성장 드라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6를 뺀 것 같아요. 빅히어로라고 그냥. 네, 정말 영웅적인 성장 드라마, 역경을 이겨내는 왕자의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고 다른 인물들과의 협동 작업을 통해서 뭔가 연대의식이나 뭐 그런 쪽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인물은 보조적인 출연에 조연의 그런 맛깔스러운 모습에 딱 그쳐버리는 그런 측면이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어디서 많이 봤던 영화를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봤던 게 네. 원래 원제가 빅히어로 6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원래 주인공이었던 이 히어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많이 부각을 시키고 네. 이제 다음 편부터는 이게 흥행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속편도 있어요? 나올 거 분명하지 않아요? 요즘에 왜냐면 디즈니가 속편 내는 거에 맞들렸어요. 뭐였죠? 디즈니 자체에서는 그거를 좀 배제를 시켰는데 픽사와 합친 네. 작품들에서는 이제 속편들이 좀 나왔죠. 우선적으로 합병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제가 알기로는 그 토이스토리 3인가 그럴 거예요. 그것도 원래 안 나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드림웍스에서 무언가가 딱 튀어나왔는데 그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급하게 냈던 게 어떻게 보면 3였어요. 흥행 수익이 굉장히 많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편, 이제 픽사와 결합한 그 합병 체제에서 속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약간은 변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또 마블이랑 또 합작이거든요. 원작 자체도 이렇게 세 편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고 캐릭터 잡기도 되게 편하거든요. 이게 지금 네. 캐릭터 잡기도 편하고 여기에 이제 칼 이렇게 쓰는 흑인 친구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가 그 엑스맨에 나왔던 캐릭터예요. 엑스맨에 그런 캐릭터가 나와요? 네, 엑스맨 그 울버린이죠. 아, 예. 울버린에서 나왔던 캐릭터예요. 이게 똑같은데 그 캐릭터의 판권 자체를 지금 폭스에서 갖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그대로 못 쓰고. 야, 걔네는 진짜 캐릭터 하나를 다 갖고 있구나, 서로. 복잡하죠. 왜냐면 원래 마블에서 그렸던 건데 어처구니가 없다. 그것까지 같이 팔았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엑스맨에도 등장을 했던 거예요. 90년대에 나왔던 빅히어로에 나왔던 그 캐릭터가 엑스맨에도 등장을 했었는데 그거를 전체 다 사버리다 보니까 네. 이 빅히어로의 캐릭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뭐 어찌됐든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속편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마블은 원래 속편을 잘 내기로 유명하고 네. 이번 작품이 여기서 뭐 끝날 것 같진 않은데 돈도 많이 벌었고요. 2편부터는 이제 그 친구들의 비중도 하나하나씩 이제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초판이니까 우선은 맛배기로 전체적인 주인공의 이야기 그리고 정말 완벽한 악당이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는 네. 악당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연민을 가질 수 있는 악당인데 이제 2편부터는 이제 전형적인 악당이 나오겠죠. 뭐 그래갖고 6명의 친구들이 뭐 어떻게 보면 지구를 구하는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마블이 끼다 보니까 분명히 이건 속편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하긴 마블하면 속편이니까. 그리고 이제 보너스 영상을 보면은 분명히 나오는 거죠. 그건 딴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대한 소개가 또 나오겠죠. 이렇게 그게 마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처음 불편하게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그 박람회에서 이 주인공이 히로가 발명품을 가지고 와서 발명품을 막 시연하면서 이야기를 막 해요. 그 발명품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마이크 로봇이라는 건데 그 조그만 것들 로봇이 되게 조그만 것들을 자기가 모두 조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백만 개의 조그만 로봇들을 조종을 하면서 순식간에 엄청난 건물 구조물을 세웠다가 없애기도 하고 다시 엄청난 걸 또 세웠다가 없애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발명품을 이용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것들을 혼자서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하는데 저는 여기서 과연 인간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게 빛나는 미래의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이것을 빛나는 미래의 모습으로 제안을 하는 이게 과연 좋은 세상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히로라는 캐릭터가 어떤 의미일까? 이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자고요. 단순하게. 그리고 또 단순하게 보자면 이 영화가 아쉬웠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당 캐릭터가 너무 전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이지 않은 캐릭터가 강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늦게 등장하면서 심지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들은 이렇게 있는데 악당 캐릭터가 약하니까 영화가 좀 성과하게 그런 대응 구도가 잘 안 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악당이 기존의 악당들과는 조금 사뭇 다르죠.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속편이 나온다면은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제 선대악 그런 구조가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셀 것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찾아가서 봤더니 막 갑자기 사연이 나타나고 섬에 갔더니 그런 것들이 조금은
힘이 약한 영화다. 어떻게 보면 반전을 노렸던 거죠, 그게. 네. 반전을 노렸지만 그게 크게 먹히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상실과 단절, 뭐 원천적인 재능, 가족주의, 희생과 복원, 뭐 이런 전형적인 주제들, 설정들이 나오고 그 속에서 전형적인 이야기 구성을 쭉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약간씩 그냥 뭐랄까 그 기존 관념을 깨려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죠. 뭐 캐릭터가 어떤 여자들은 가정적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남자들은 당당하고 몸 좋고 하면은 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런 캐릭터를 통해서 약간의 좀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도 하지만 그것도 이미 올드한 설정이죠. 그래서 그렇게 새롭지도 않고 이야기 자체가 영화 속에서 다른 영화의 오마주나 패러디를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거 말고는 저한테는 감흥이 큰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뭐 특별히 좋아하게 본 작품이 있어요? 저는 픽사 영화들 진짜 좋게 본 영화 많아요. 업이랑 그 다음에 월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화들은 정말 대단히 좋게 봤죠. 나는 월이는 좀 지겨웠던 것 같은데. 아, 지겨웠어요? 월이는 좀 지겨웠고 네. 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비행기에서 봤어요. 네. 비행기에서 봤는데 그건 되게 넋놓고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월이는 좀 약간 좀 지겹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월이 같은 영화는 영화 속에 다른 영화들이 많죠.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게 오마주되는 장면도 정말 멋있었고 좀 SF나 사랑 영화로서 좀 훌륭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지만 그리고 업 같은 영화는 초반 한 15분의 오프닝이 정말 죽여줬죠. 그들이 어떻게 사랑하게 되고 나중 구름의 아기 모습 그쵸. 떨고 막 이런 것들도 좋았고 또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중에서 붉은 돼지라는 영화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거 재밌죠. 네, 남자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정말 비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영화들이 떠오르네요. 박 기사는 좋게 봤던 애니메이션 있습니까? 취향이 달랐던 것 같은데 저는 인크레더블이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몬스터 주식회사. 네. 그런 류의 영화들. 쿵푸 팬더. 네. 이런 류의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영화들?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도 굉장히 좋게 본 거죠. 저는 영웅물 이런 거 좀 좋아해요. 네. 캐릭터가 만화 캐릭터. 정말 전형적으로 실제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만화 캐릭터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네.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어서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도 참 그 베이맥스를 참 갖고 싶다라고 느낄 만큼 캐릭터가 매력 있더라고요. 그 캐릭터 좀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즈니가 캐릭터 사업은 뭐 넘버원이니까요. 이건 분명히 캐릭터 사업으로도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 클라이막스 부분 기억나시나요? 클라이맥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이크로봇들이랑 싸우잖아요. 주인공 6명이. 그때 어려움에 처해요. 마이크로봇들의 그런 공격에 의해서 어려움에 각기 처하는데 이들이 역전을 이루는 게 각자가 각성하는 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생각을 다르게 해봐.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니까 각자가 각성하고 마이크로봇을 격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크로봇을 제압하는 것도 주인공인 히로가 발상을 전환하면서 그 웜홀로 애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죠. 저는 이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빙벨도 순간 엮어보려고 했던 게 물론 좀 억지가 있지만 그 인터스텔라이자 그 그래비티인 그 속에 웜홀에 들어가는 씬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굴 구해오잖아요. 그 구해오는 과정이 약간 다이빙벨처럼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저도 다이빙벨을 안 봐서 갇혀있는 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배 안에 갇혀있던 걸 끌어오는 그 과정이 참 우리도 저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다른 차원에 가서도 구해오는데 응? 그러니까 그 로봇을 갖고 싶다니까요. 베이맥스? 예. 베이맥스가 조지 클루니가 했던 걸 그대로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영화가 끝났습니다. 사실 이 영화도 뭐 이야기할 게 많은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참신하고 독자적으로 새로운 부분을 개척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애니메이션을 뭘 특별하게 저희가 이야기할 게 없는 게 애니메이션은 우선은 어린이들이 그 주가 돼야 돼요. 그 만드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을 까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고 보기 편한 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디즈니나 뭐 픽사나 뭐 드림웍스나 이 친구들이 가장 머리를 굴리는 게 그걸 거예요. 가장 단순하면서 어린이들이 흡입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도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단순한 스토리 뭐 이런 걸로 뭐 나가게 돼서 저희가
특별하게 길게나 뭐 이렇게 얘기할 거는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실 얘기하니까 내가 최고로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이 다른 게 하나 더 있었네요. 뭐요? 라이온 킹입니다. 라이온 킹은 재밌죠. 뭐 OST도 유명하고. 진짜 감격적이었어요. 그 심바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진짜 아빠의 모습을 쏙 빼닮았을 때, 그렇게 포효할 때 정말 대단했어요. 그 라이온 킹을 보고 스카를 이해하게 되면 어른이 됐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은 심바를 이해합니다. 그래요? 네. 아직 잘 모르겠네요. 저도 한번 다시 보고 느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화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이야기할 것도 많지가 않고 네, 오늘 밖에서 컨디션도 좋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길게 했어요. 그래도 길게 했습니다. 이제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추천사는요, 마블 액션 플러스 디즈니의 감성. 네, 이걸 추천사로 하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대한민국 영화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네. 심영래 감독입니다. 이번에 디워2를 제작을 시작을 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정도로 만들 거 아니면은 손도 대지 말라라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서 제가 약간 이게 스크린샷 같은 걸 봤거든요. 네. 스크린샷 같은 걸 대충 봤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게임 사업들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네. 게임 하기 전에 오프닝 같은 걸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준에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 정도면 망하는데 무조건. 예, 그래서 이 정도는 내 거 아니면은 차라리 만들지 말아라. 네. 라고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영화를 한번 보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또 마음에 심영래 감독님께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보말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전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추천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비추를 드리기에는 이 영화가 분명히 기술적인 발전이나 그 다음 기본적인 재미 같은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말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그냥 간략하게 평해보자면 디즈니의 낭만성과 마블의 전형성을 적당한 수준에서 결합시킨 작품이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관객들이 문제 제기할 만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 익숙해진 서사를 캐릭터만 바꾸어서 보여주는 이런 영화가 거듭 만들어지는데도 관객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앞으로 계속 캐릭터만 바꿔서 상품 가치만 높이는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꾸준히 새로움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즈니가 앞으로 내놓을 수십 수백의 영화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게 될까 조금은 두렵고요. 다수의 관객들이 그러한 영화에 호응한다고 해서 그것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바람직한 미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디즈니가 관객의 상상력을 앞서가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힘들어. 디즈니 힘들어. 네. 디즈니 안 해. 저는 이 영화를 누구한테 추천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송유근 있지 않습니까? 송유근 씨. 송효근이요? 송유근. 송유근? 몰라요? 옛날에 그 아동 천재로 유명했는데. 아동 천재? 우리나라의 꼬마 천재. 누군지 알겠다. 네, 송유근 씨라고 있었어요. 대학 엄청 일찍 가고. 네, 천재 소년. 자, 유근아 듣고 있니? 나이 많이 먹었을 텐데. 많이 먹었을래나? 유근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히로는 지금 마이크로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분발하라고. 이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나는 나이가 어린 줄 알고 아직도 애니메이션 추천하려고 했는데. 아닐 거야. 꽤 이제 많이 먹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좀 그래비티 이런 거 추천해야 되는구나. 그치. 네. 우리 대학교 졸업했겠구나. 네. 아무튼 물릴 순 없으니까 송유근 씨 이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면 안 되면 뭐 베이맥스 같은 거 만들면 되죠 뭐. 그거 만들면 대박이지. 캐릭터 사업하고. 그거 만들면 대박이야.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무비시네 영화방의 제 69방 빅히어로 6였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 다음 주 개봉 순서입니다. 다음 주가 될지 이번 주가 되겠네요. 네, 이번 주 개봉 영화가 되겠죠. 네, 이번 주 영화가 되겠는데 2월 5일 날 개봉들이 많이 해요. 2월 첫째 주요. 우선은 가장 좀 화제가 되고 있죠. 이것도 이제 CJ에서 국제시장 다음으로 밀고 있는 작품인데 세시봉. 이 세시봉이라는 영화가 그 송골매? 예? 아닌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세시봉은 이제 조영남. 네. 네, 조영남 그다음에 송창식. 네, 송창식. 송골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영남, 윤영주, 네. 이제 이장희 뭐 이렇게 세시봉 뭐 특집 해갖고 예전에 뭐 놀러와에서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네. 뭐 그 당시에 세시봉 하면은 이제 라이브 클럽 뭐 이런 건데 그 이야기를 좀 다뤘다고 합니다. 약간은 각색해서. 아, 송골맨 배철수구나. 네. 철수 형님이 섭섭해합니다. 네, 그 세시봉이라는 영화 김현석 감독이 연출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현석 감독님을 좋게 보지 않거든요. 뭐 했는데? 이 감독님이 옛날에 11시 그리고 일단 모르죠? 네. 11시라고 이제 최다니엘 나오는 영화 있어요. 김옥빈이랑. 그리고 광식이 동생 광태. 그 다음에 YMCA 야구단. 그리고 한 편 또 유명한 거 있었는데 비슷비슷하네요, 찍는 것들이. 시라노 연애조작단. 네, 나 시라노는 재밌게 봤는데. 아, 그래요? 저는 이 영화들을 다 좋지 않게 봐서. 앞에 것들은 다 별로였고. 네, 김현석 감독님의 신작을 조금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좀 피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근데 약간 로맨틱 코미디를 벗어나서 한 거였네. 네. 시라노는 원래 전형적이네요. YMCA 야구단부터 해서 네. 세이시봉까지는 전형적이네. 그 다음에 이제 주피터 어센딩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이거는 워슈스키 이젠 자매죠? 남매. 그 둘 작품이에요? 네, 워슈스키의 남매 작품입니다. 예. 이것까지 망하면 이제 이 감독들은 매트릭스 감독으로 남는 거죠. 아니, 남았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은퇴했어야 되나? 제작하고? 예, 그냥 제작하면서 이렇게 돈만 만졌어야 돼요. 사실은 너무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스도 1편만 찍고 안 찍었어야 그쵸. 돼요. 너무 속편을 자질구리하게 많이 냈죠. 네. 좀 아쉽고. 그 다음에 폭스캐쳐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이건 아카데미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 많이 올라가 있어요. 좀 기대가 됩니다. 좀. 이것도 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하고요. 이 스티브 카렐이 나무주연상도 올라가 있던데 네. 편집상, 각색상 뭐 많은 부분에 올라가 있는데 폭스캐쳐라는 영화 좀 많은 분들이 기대해 볼 만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허나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볼 만한 영화가 그 오마르라는 영화. 이 영화 생각보다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마르가 뭐예요? 이게 팔레스타인 영화인가 그럴 텐데 재밌게 보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다고 하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 줄은 저도 정확히 모르고요. 좀 기대가 되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엘의 선물이라는 프랑스 영화도 개봉을 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말을 말아야지, 자식아. 제목을 읽어주는 거지. 예. 그 다음 떡국열차의 비밀에. 이 떡국열차의 비밀에는 일본 에로 영화인데 이 영화 말고 진짜 떡국열차가 복만대 감독에 의해서 탄생한다고. 저도 그 기사를 말씀드리기 위해 지금 이 영화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나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한 감독입니다. 우리 그거 봅시다. 예. 진짜 꼭 다룹시다. 예, 떡국열차. 김구라 씨가 거기 이제 주인공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 김구라 씨 거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김구라 씨가 지금 돈이 필요한가? 몸값을 굉장히 낮췄대요. 그거 돈 필요해서인가 진짜? 경매 들어갔잖아요, 집. 왜요?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사회 이야기를 몰라요. 아니, 왜? 돌아가는 이야기를. 김구라 씨가 뭐 부인이 보증을 잘못 썼잖아요, 몇 차례를. 몇십억이 지금 훌라덩 날아갔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방송 나와서도 집 경매 들어간다고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떡국열차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몸값 많이 들어갖고 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김구라 씨의 노출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아니, 노출이 아니라 뭐 떡장수 뭐 이런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네. 너 막말하지 마, 여기서. 진짜예요. 이게 왜 라디오스타에서 처음 말했던 거예요. 뭔 떡장수야, 떡국열차에. 라디오스타에서 처음 말했던 건데 김구라 씨가 제안을 했었어요. 네. 차라리 굵직굵직한 에로 영화를 찍어라. 떡국열차 어떠냐 제안을 하니까 복만대 감독이 그때 게스트였거든요. 네. 좋은데? 막 이러면서 돌아갔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때 만약에 하면 난 그 떡장수 시켜달라고. 네. 좋은데? 막 그러면서 갔었어요. 근데 둘이 절친이에요. 아, 복만대 네. 감독이랑 김구라 씨가 평소에도 굉장히 절친이래요. 자주 만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한 것 같은데 김구라 씨가 요즘 일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네. 공황장애 그런 걸로 입원했었는데 그 이후로 일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설날 특집 뭐 이런 거 MC 이런 것도 몸값 낮춰갖고 다 맡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진짜. 네. 열심히 사는 가장입니다.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나쁜 짓을 좀 했잖아요.
그런 거에 좀 벌을 받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잘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센가치로의 행방불명. 제가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이 작품이 재개봉을 하는 거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앞으로 좀 그리워질 것 같아요. 많이 그려지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고등학교 때 울었거든요. 아니 어디서 울 게 있어 여기서? 이거 부모님이 돼지로 바뀌었을 때. 아니야. 마지막에 그 남자 용 타고 날아갈 때? 남자애랑 이제 헤어지잖아요. 네. 그때 좀 울었어요. 아니 부모님이 돼지로 바뀌어도 안 울렸는데 거기서 울었다고? 이때가 언제였냐면 저희가 고등학생 때였을 거예요. 네. 고3 때였나요? 아무튼 그랬을 텐데 처음 개봉했을 때 거의 이제 새 학년이 되기 전에 네. 고3 올라가기 전에 이런 거 틀면서 보잖아요. 배틀로얄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그때 이거를 단체로 이렇게 봤었는데 저는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알고 있는 그 홍 기사가 네.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유기 그 모험의 시작이라는 작품도 개봉을 합니다. 네. 이 같은 경우에는 개봉한 지가 사실은 중국에서 개봉한 지가 2013년 한 2년 정도 됐어요. 네, 1년 그 반? 당시에 이게 중국 흥행 2위였습니다. 지금까지도 2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흥행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주성치가 감독으로서도 굉장히 성공했던 주성치 영화인데 주성치가 여기서는 특별하게 등장을 하지 네, 않습니다. 감독만 했죠. 네. 저는 이 영화를 시사회로 보고 왔고요. 음. 신기사라는 새로운 기사와 함께 녹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네. 저는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이 영화 재밌었어요. 저는 예전에 불법 다운로드로 봤던 것 같은데. 혹시 신고 가능하십니까? 그 이거 신고가- 방송 들으시는 분들 어디 굿다운로더 협회에 박기사 좀 신고해주세요. 지났을 거예요. 그런가요? 기한이. 공소시효가? 네, 그럼요. 네, 아쉽네요. 네, 저 이거 나왔을 때 바로 봤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주목해볼 만한 영화는 뭐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이었습니다. 무비 시네 영화방 제69방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송인 서유기 모험의 시작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아무래도 압축을 해서 다시 한번 압축을 해서 mp3 파일을 몇 번 더 압축을 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질이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작업이니까 용량 제한 근데 문제로. 그렇게 떨어졌다고 안 보이던데? 네, 제가 최대한 신경 써서 했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네. 네.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사 박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